네, 정부가 사법고시 폐지를 4년 유예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법조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시 폐지 유예가 법무부 의견일 뿐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또 밝히면서 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법고시 존폐에 대한 찬반 양론에 대해서 오늘 이호영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또 백성문 변호사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가 또 법무부 장관도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선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4년간 유예한다는 것은 기존의 유예 기간이 원래 2009년부터 기산하면 8년입니다. 근데 8년의 유예 기간에 4년을 추가한다고 발표를 하니 네. 로스쿨 재학생들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그리고 각종 시민 단체들에서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발이 있으니 법무부가 한 발 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가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긴 한데 그 물러난 이유가 네. 지금 로스쿨 학생들 집단 자퇴하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또 일부 로스쿨 교수님들은 사법고시 출제 교수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가 네네. 나오고 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법무부에서 좀 당황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법무부도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도 명확한 안을 내놓고 그 부분을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애시당초 안 했어야 되는데 뭔가 말을 해놓고 또 이렇게 반발하면 유야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사법고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법고시 계속 존치돼야 된다는 의견이 70% 이상입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기초로 했을 때 지금 국민 여론은 어쨌건 사법고시를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로스쿨이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동안은 사시도 같이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일단 국민들의 여론인데 그 여론에 부응하는 정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의 로스쿨 도입될 때 사법고시 2017년 1, 2차 보고 이제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걸 유예하는 거는 신뢰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로스쿨 제도 자체가 완벽하게 제대로 정착을 잘 했다면 네. 그대로 없어지는 게 맞지만 로스쿨에 내재돼 있던 문제점들은 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지금도 불거나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고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로스쿨을 폐지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신뢰에 반하는 거겠지만 로스쿨의 재학생과 합격률을 그대로 두고 사법고시에서 일부를 충원한다는 게 과연 신뢰 원칙에 반하는가? 그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로스쿨 학생들이 지금 자퇴서까지 작성하고 이런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꼭 로스쿨 학생들이 이런 방법을 택했어야 했는지 또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요? 일단 지금 로스쿨 학생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느낀 박탈감과 네. 그다음에 그런 배신감 같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로스쿨은 2009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2009년에 개원을 할 당시에 사실을 원칙적으로 폐지를 했어야 하나 2009년에 법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그 사법시험의 그 평균 합격 연령인 28세에 도달하는 2017년까지 좀 사법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자라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양 제도를 병행했었던 것인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믿고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조만간 없어진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4년을 연장한다고 하니 학생들의 기대가 짓밟혔고 이렇게 법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점에서 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이 사법시험을 존치를 하되 그 합격자 수는 지금 많이 줄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다를 존치시키면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기회가 많이 제공돼야 된다는 네.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과연 사법시험이 그러면 존치가 되면 보다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느냐 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은 태생적으로 국가가 그 운영 과정에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공정한 제도인데요. 이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공정한 것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돈을 가지지 못한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이 사법시험에서 어떤 어드밴티지를 받느냐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반면에 그럼 그러한 계층에게 어떠한 기회의 균등을 네. 실질적으로 보장을 하려면 네. 로스쿨 제도에서 장학금 제도를 확충한다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 특별 전형을 확대한다든지 이러한 실질적인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저는 그 지금 사실 존치가 되는 게 로스쿨 학생들이 어떤 권익을 침해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스쿨의 합격률을 줄이고 사실로 충원하겠다 하면 당연히 그건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만 네. 말 그대로 두 개 제도를 병행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병행을 하면 과연 어떤 권익이 침해되는가 일단 그 부분에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시 출신보다 로스쿨 출신들이 어쩔 수 없이 뭐 공부 과정이나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뭔가 불리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로스쿨 제도 자체 내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학생들이 실력을 올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장학금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이제 로스쿨 인가할 당시에 이제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주겠다는 발표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2014년부터 40%로 줄였고 네. 장기적으로 20%로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최하위 계층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하위 계층들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럼 그 바로 위에 차상위 계층은 네. 말 그대로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로스쿨 하면 항상 고액 등록금 문제가 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 균등을 불러일으키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네. 마지막으로 사법고시라는 게 공정하긴 하나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것도 역시 진입 장벽이 똑같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정말 공정하게 성적 순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로스쿨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도 도대체 이게 법학을 배우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지? 그것도 좀 불투명했고요. 학사 과정도 좀 불투명했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고위층 자제나 국회의원 자제분들에 관련된 취업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나중까지 이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를 로스쿨 스스로 회복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론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 네. 사실을 존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엎여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선발 과정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일단 이제 백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총 4가지 정도 되는데 네. 먼저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음서제 부분은 이거 네네. 전형적인 로스쿨에 대한 어떤 마녀 사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음서제라는 것은 옛날에 그 고관대작의 자제들이 과거 시험 안 보고 변호사 이제 그 과거에 급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불공정했던 것인데 그러면 로스쿨이 과연 음서제냐? 그러면 2가지 점을 지켜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로스쿨이 과연 고관대작들의 자제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냐? 그다음에 시험 없이 등용이 되는 그런 등용분이냐? 이 2가지가 충족된다면 음서제가 맞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서울대 이재엽 교수가 그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그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의 경제적 배경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로스쿨 출신 집단들이 고관대작의 자제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로스쿨에 재학을 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로스쿨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엄정한 학사 관리의 과정에서 유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졸업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요. 이렇게 시험의 연속을 다 통과한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어떻게 음서제라고 할 수 있는지 네. 저는 의문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그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 사시와 로스쿨을 이제 병행을 했을 때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어떠한 권익이 침해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음서제 논란이랑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냐 네. 하면 로스쿨 출신들은 실력이 없다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2012년도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1년에서 4년 차 변호사들인데 어떤 경험이 좀 연수원 출신 변호사님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과거의 예를 놓고 보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말이 있었을 때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옛날에는 고등고시 제도 하에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모두 판검사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중에 일부는 연수원을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가 됐었습니다. 네. 이러한 변호사들이 과연 실력이 있겠느냐라는 기성 법조인들의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우에 불과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로스쿨의 실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할 필요는 있지만
로스쿨 출신들이 실력이 없다. 이런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그런 기우라고 생각하고 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오해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실력이 없다라고 평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과연 권익위 침해를 당하느냐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로스쿨 들어가고 나오는 숫자는 그대로 두고 사시에서 일부 뽑는데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걸 느낀다면 실력을 더 키워야 된다는 취지였고, 저도 뭐 로스쿨 출신 변호사분들 많이 알지만 그분들은 뭐 실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음서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나오는 거에 관련해서 로스쿨은 여러 가지 시험 과정이나 뭐 마지막에 변호사까지 통과를 해서 변호사가 되니까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세 법조인을 보면 사법고시 출신들의 한 2.5배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제 집안 내 그 부모님도 법조인인 경우가 2.5배 정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로스쿨 이제 출신 변호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입학부터 마지막까지 그 불투명한 것 때문에 네. 무언가 좀 외부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은 사실 자유롭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스쿨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하고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학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적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취업했습니다가 명백하게 보이면, 그렇다면 사실 존폐 논란 별로 안 나오고 저도 로스쿨 하나만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적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 이번에 뭐 얼마 전에 신기남 의원 같은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만약에 사법고시라면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사법고시는 말 그대로 숫자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성적으로. 그러면 그 공정성 측면에서 분명히 로스쿨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난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사시가 이제 유지됐을 때 또 사시에서의 또 문제점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그 연수원에서의 기수 문화도 있고요. 또 네. 정관예우 이렇게 해서 네. 좀 자연스럽게 좀 특권 쪽으로 대물림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기수 문화라고 하는 건 과거에 100명, 200명 뽑았을 때고요. 제가 한 1000명 뽑을 때 들어갔거든요. 네. 1000명 정도 되면 서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기수 문화 같은 건 별로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같은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들 입장에서 사실을 존차자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숫자를 줄이고 사실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사시도 유지하자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잠재적 경쟁자들을 더 늘리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는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건 아니고,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초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때 고신앙인 양산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네. 근데 사실 까다롭고 높은 수준의 이런 법조인을 양성할 때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 좀 두 아나운서 분들께서도 네. 아나운서 되실 때 경쟁률 치열하셨죠. 네, 그렇죠. 어디나 경쟁률 치열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합격률이 한 1.7% 정도 되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시험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신앙이를 양산한다는 걸로 사실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주장이 좀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또 이 로스쿨의 비싼 학비도 항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로스쿨생들의 학비 그리고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비용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먼저 그 사법시험의 비용은 사실상 산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 사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얼마의 비용을 투입하는지는 그건 개인차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반면에 이제 로스쿨 같은 경우는 학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연간 뭐 국공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장학금 실제 지급 비율을 감안을 해보면 연간 한 800만 원 정도, 그리고 학기당 한 400만 원 정도니까 학부의 한 학기 등록금과 사실상 비슷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로스쿨이 과연 이렇게 돈이 많아야만 갈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취약계층의 경우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로스쿨을 다니는 문제는 없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백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그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장학금이 확충돼서 좀 지원이 늘어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도 그랬지만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리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로스쿨의 재학 중에 경제적인 이유로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네. 그 비용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법시험도
뭐 고비용의 사교육 비용이 어차피 든다. 네.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법고시는 선택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싼 학원을 다니고 비싼 원룸을 다니고 비싼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면 그렇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뭐 제 주변에 이제 사시에 합격했던 변호사분 중에 지금 서울지방변호사의 회장 김한규 회장 같은 경우 과거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시생들이 먹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그건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비용 문제는 사실은 아무래도 뭐 로스쿨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로스쿨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학자금 대출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 빚이잖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빚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체 총 비용을 산정할 때 뭐 등록금이 이 정도인데 장학금 비율까지 감안하면 실제 1인당 한 뭐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장학금을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비용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또 하나 문제는 로스쿨이 설립되면서 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여가 됐습니다. 뭐 건물도 져야 되고 도서관도 져야 되고 해서 많은 비용이 투여가 됐는데 그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쪽에 가야 될 장학금이 로스쿨에 많이 지원된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순수 학문을 배우는 그런 학생들의 장학금이 빠져서 로스쿨로 지원이 가는 게 또 맞느냐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로스쿨의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려는 것보다 로스쿨이 아직 완벽하게 정착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동안 잠재적으로라도 뭐 단기간이라도 사실은 좀 더 존치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어찌 보면 로스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실 존치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이게 좀 법조계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밥그릇 싸우면 저는 사시가 없어지는 게 낫죠. 사람이 덜 뽑히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저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사회 출신 변호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 밥그릇 싸움의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양질의 법조인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만 뽑는 거, 로스쿨을 한 군데서 뽑는 것보다는 사법고시를 통해서도 법조인이 배출이 되고 양자가 경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통해서 사실 이 사시가 존치되는 게 맞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밥그릇 논란이나 밥그릇 싸움으로 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끝으로 이 로스쿨의 어떤 점들이 좀 개선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이 갈등 어떻게 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지 보시는지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로스쿨의 개선점은 네. 사실 이제 백 변호사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로스쿨의 문제점의 연장선상에서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은 그 선택 가능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게 그렇다면 돈이 없는 학생 입장에서 과연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돈이 없는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없는 학생이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할 거를 선택을 못합니다. 반면에 로스쿨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고요. 이 제도를 조금 더 확충을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돈이 없어도 공부를 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열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법연수원의 1년 예산이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500억 원을 만약에 그 취약계층인 로스쿨생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네. 그 로스쿨생이 1년에 그 변호사가 되는데 1억 원 정도가 든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5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줘서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결 과정은 이제 로스쿨에 어떤 제기되고 있는 그런 공정성 논란은 로스쿨 스스로가 네. 개혁을 네.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네. 그리고 희망의 사다리, 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 제도를 확충을 해서 이 학생들이 돈이 없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 변호사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선택 가능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로스쿨은 애시당초 진입이 힘들다는 거, 선택의 여지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시도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공정성하고 투명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정성이 없이 그냥 임의대로 뭐 변호사 시험 보고 선발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무언가 공정성이 의심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금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뭐 시험 성적부터 모든 게 좀 투명하게 공개돼서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도 명확하게 좀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발 과정에서 아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있으면 그렇다면 로스쿨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이제 법조계에 정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또 백성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